옛날 옛적 전라도 남원 땅에 따스한 봄이 찾아오던 어느 해의 일이었습니다. 광안루 아래 흐르는 요천 강물은 맑고 잔잔했고 연초록빛 버드나무 가지는 봄바람을 따라 하늘거리며 상춘객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남원의 모든 사람들은 광안루 앞마당에 모여 떠들썩한 봄맞이 잔치를 벌이곤 했습니다. 기생들의 청아한 노랫소리가 담장을 넘어 울려 퍼지고 고운 비단옷들이 꽃잎처럼 펄럭이던 그 화려한 축제 현장 한 구석에는 낡은 도포를 걸친 젊은 선비 김윤서가 서 있었습니다. 윤서는 원래 진주태생으로 홀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며 남원까지 흘러들어온 가난한 처지였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의 바느질 품으로 겨우 목숨을 이어온 그는 총명하여 글 읽기를 무척 좋아했으나 집안 형편이 어려워 번번한 스승 하나 모시지 못했습니다. 날에는 남의 집 머스미를 하거나 땔감을 구해다 팔며 생계를 유지했고 밤에는 가느다란 촛불 하나에 의지해 낡은 책을 읽으며 언젠가 과거에 급제하여 어머니를 편히 모실 날만을 꿈꾸며 고단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축제의 열기가 한창이던 그때 윤서가 발걸음을 돌리려던 찰나 어디선가 가슴을 저미는 구슬픈 가야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에 홀린 듯 이끌려 고개를 돌린 윤서의 눈에 광안루 누각 위에 홀로 앉아 가야금을 타는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남원에서 가장 이름난 기생인 채옥이었습니다. 옥색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받쳐 입은 그녀의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와도 같았으나 가야금을 타는 그녀의 깊은 눈동자에는 이름 모랴 아득한 슬픔과 그리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윤서는 그 순간 숨을 멈춘 채 그녀에게 마음을 온통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화려한 기생의 신분이었으나 채옥 역시 자신을 단순한 놀이개가 아닌 한 사람의 인간으로 진심을 다해 보아줄 사랑을 기다려온 외로운 영혼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길이 공중에서 마주친 그 찰나의 순간 요천강의 흐름마저 멈춘 듯한 운명적인 이끌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윤서는 그날 이후 채옥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밤잠을 설치며 그녀를 향한 연정을 키워갔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잔치가 없는 날이면 요천 강변의 울창한 버드나무 아래에서 남몰래 만나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윤서는 고향 진주의 푸른 남강 이야기와 자신이 꿈꾸는 정의로운 세상에 대해 들려주었고 채옥은 평생 기방이라는 좁은 울타리 안에서 갇혀 지내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남원 밖의 넓은 세상을 동경하며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서로의 깊은 외로움과 상처를 알아본 두 사람의 마음은 계절이 바뀌는 줄도 모르게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순수한 사랑 앞에는 거대한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당시 남원 현감이었던 최대감은 탐욕스럽고 잔인한 성품으로 악명이 높았는데 그는 채옥의 빼어난 미색을 탐내어 그녀를 자신의 첩으로 삼으려 획책하고 있었습니다. 최대감은 권력을 이용해 채옥의 스승이자 기방의 주인인 봉어를 압박하였고 급기야 한양에서 내려오는 고위직 관리의 수청을 들게 하라며 채옥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채옥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윤서에게 달려가 눈물을 흘리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윤서는 자신의 무력함에 가슴을 쥐어뜯으며 괴로워했습니다. 힘없는 가난한 선비인 자신이 서슬퍼런 현감의 권력으로부터 사랑하는 여인을 지킬 방법은 오직 하나, 과거 시험에 급제하여 당당한 신분과 힘을 얻는 것뿐이었습니다. 윤서는 채옥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를 위해 한양으로 떠나 과거에 응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요천변의 늙은 버드나무 아래서 두 사람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애틋한 작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채옥은 품속에서 소중히 간직해온 하얀 비단 부채 하나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가위로 그 부채를 정확히 반으로 잘라 그중 한쪽을 윤서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나리, 언젠가 뜻을 이루고 돌아오시는 날 이 부채 두 쪽을 다시 맞춰봅시다. 이것이 천지가 개벽해도 우리 인연이 이어져 있다는 증표가 될 것입니다. 윤서는 눈물이 맺힌 채 반쪽 부채를 품에 꼭 안으며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장원급제하여 돌아오겠노라 맹세했습니다. 한양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난했습니다. 윤서는 집신이 닳아 없어질 정도로 걷고 또 걸으며 고갯길을 넘었습니다. 공주의 한 허름한 주막에서 쉬어가던 중 윤서는 우연히 만난 지혜로운 노인으로부터 한 가지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기다림을 견디는 힘에서 온다네.
자네의 마음이 변치 않는다면 하늘도 감동할 것이야. 윤서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다시금 신발끈을 조염했습니다. 한양의 찬바람이 부는 작은 방에서 그는 하루 한 끼를 물로 배를 채우며 필사적으로 글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손가락이 곱아 붓을 쥐기조차 힘든 추운 겨울밤에도 윤서는 품속의 반쪽 부채를 꺼내보며 채옥의 고운 목소리와 따스한 미소를 떠올렸습니다. 한편 남원의 채옥은 최대감의 끈질긴 회유와 갖은 협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최대감은 채옥에게 금은보화를 내밀며 마음을 돌리려 했으나 채옥은 제 마음은 이미 정인에게 가 있으니 죽어도 다른 분을 모실 수 없습니다. 라며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화가 난 최대감은 채옥을 어두운 옥에 가두고 모진 고문을 가하며 채옥을 괴롭혔습니다. 마침내 한양에서 과거 시험이 열렸고 윤서는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과 채옥을 향한 절절한 그리움을 담아 답안지를 채워나갔습니다. 그의 글은 심사관들의 감탄을 자아냈고 국왕은 윤서의 답안에서 느껴지는 진심성과 기계에 감동하여 그를 장원급제자로 선포했습니다. 윤서는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 채옥을 구할 생각에 기쁨의 눈물을 흘렸으나 최대감은 이미 전라가명의 관리들과 결탁하여 윤서가 남원으로 내려가는 길을 교묘하게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남원의 상황은 더욱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최대감은 채옥을 강제로 한양의 권력가에게 상납하기 위해 채비를 서두렀습니다. 채옥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음을 직감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진심을 전하기 위해 수소문 끝에 소중히 간직해오던 나머지 반쪽 부채를 인편에 실어 윤서에게 보냈습니다. 나리, 부디 강건하십시오. 저는 이 부채처럼 온전한 모습으로 나리를 뵙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는 애달픈 편지와 함께 부채 조각이 윤서의 손에 전달되었습니다. 편지를 읽은 윤서는 미친 듯이 말을 달려 남원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상사의 허락도 받지 않은 채 관직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오직 채옥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밤낮 없이 달렸습니다. 말의 입에서 거품이 일고 윤서의 옷이 땀과 먼지로 번벅되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새벽 안개를 헤치며 요천 강변에 도착했을 때 윤서의 눈앞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기이하고도 슬픈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채옥이 마지막으로 윤서를 기다리겠다며 약속했던 그 요천변의 버드나무 아래에 사람의 형상을 한 커다란 바위 하나가 우뚝 서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채옥이 최대감에게 끌려가기 직전 강물을 바라보며 정인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이 몸이 돌이 되어서라도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더니 그 자리에서 정말로 굳어 돌이 되어버렸다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윤서는 바위 앞에 주저앉아 오열하며 그 차가운 돌덩어리를 두 팔로 껴안았습니다. 채옥씨, 내가 왔소! 당신의 윤서가 드디어 돌아왔단 말이여! 윤서의 통곡 소리가 요천강에 메아리했습니다. 그때 윤서가 품속에서 자신이 간직했던 반쪽 부채를 꺼내 바위에 갈라진 틈 사이로 갖다 대자 놀랍게도 수년 동안 떨어져 있던 두 조각의 부채가 자석처럼 딱 합쳐지며 완벽한 한 자루의 부채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바위 틈 사이에서 은은한 빛이 새어나오더니 어디선가 부드러운 봄바람이 불어와 윤서의 헝그러진 머리카락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때 노란 날개를 가진 나비 한 마리가 나타나 윤서의 어깨 위를 맴돌다가 그의 손등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나비의 날갯짓은 마치 채옥이 그에게 속삭이는 위로의 손길 같았습니다. 윤서는 그제야 그녀가 비록 몸은 돌이 되었으나 영혼만은 자신의 곁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나비가 하늘 높이 날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남은 생을 정의롭게 살아가겠노라 바위 앞에서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김윤서는 전라가명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다가 마침내 남원 현감으로 정식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현감의 자리에 오르자마자 가장 먼저 탐욕스러운 최대감의 진한 비리들을 낱낱이 밝혀내어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했습니다. 또한 채옥처럼 억울한 사연을 가진 기생들과 가난한 백성들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윤서는 채옥이 돌이 되었던 그 자리에 정갈한 사당을 짓고 매년 봄이 오면 그녀의 넋을 위로하는 제사를 정성껏 올렸습니다. 윤서는 평생 다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오직 채옥만을 그리워하며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백성을 제 자식처럼 아끼는 어진 정치를 펼쳐 남원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어느덧 노년이 된 윤서는 자신이 세상을 떠날 날이 다가왔음을 직감하고 채옥 바위 곁에 누워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다 숨을 거둔 날 남원 천지에 향기로운 꽃바람이 불었고 두 마리의 노란 나비가 바위 위를 춤추듯 날아올라 하늘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바위를 체옥바위라 부르며 그녀의 숭고한 사랑과 정절을 기렸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남원 요천강에는 봄이 오면 버드나무가 길게 늘어지고 그 사이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구슬픈 가야금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온다고 합니다. 신분의 벽도 죽음의 장벽도 갈라놓지 못한 두 사람의 애틋한 이야기는 남원 땅의 영원한 전설이 되어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잊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깊은 울림과 감동을 전해주고 있습니다.